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2020년 제16회 대한민국 환경교육 한마당 심포지엄 자유주제 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의 주제는 환경재난시대 유아환경교육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국면 속에서 환경교육에 대한 다양한 이제 고민과 방향들이 모색되고 있는데요. 특히 유아환경교육계에서 상당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그 귀한 시간을 내셔서 그 중요한 말씀들을 나눠주실 오늘 토론자와 또 주제 발표자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국환경교육연구소의 정수정 소장님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의 오채선 원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우리 세종숲 유치원 협의회장으로 계시는 이경순 원장님이십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다음은 가람 숲풀 생태환경연구소의 황성아 선생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충남권 유아환경교육관의 김경옥 팀장님이십니다. 네, 같이 인사 한번 드릴까요? 네, 인사. 네, 고맙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네, 잠시 잠깐 쉬었다가 곧바로 본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늘 주제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는 우리 한국환경교육연구소의 정수정 소장님께서 해주시겠고요. 발표 주요한 내용은 환경재난시대 환경교육 측면에서 본 유아 대상 환경교육의 방향성이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초청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교육연구소의 정수정입니다. 오늘 첫 번째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환경재난 시대의 유아환경교육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와 관련해서 기존에 지금 많은 분들께서 유아환경교육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활동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최근에 이제 발생하는 코로나 사태라든지 또 기후변화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시기에 사실 많은 고민들이 있지 않으실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방향성을 이렇게 가야 합니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다 함께 고민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보다 더 유아들에게 중요하고 또 유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유아들을 위한 관점에서 우리 환경교육이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와 관련해서 약간의 의견을 드리는 정도로 오늘 발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2020년도에 earth.org라고 하는 그 이제 기구에서 이야기한 2020년에 가장 환경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문제들을 10가지를 제안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선생님들께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 외에도 사실은 우리가 당면에 있는 환경 문제는 너무나도 많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기후변화 그리고 지구온난화가 점차적으로 훨씬 더 매년 가속화되고 있고요. 또 북극 또 남극 얼음들이 녹아서 점차 해수면들이 상승되고 있는 것 매우 심각하게 최근에 많은 뉴스에서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가 하면 생물 다양성 감소라든지 또 각종 플라스틱 문제라든지 우리가 상상하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실질적으로 환경 문제로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올해를 강타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는 아마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였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 우리가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가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보건의 문제 그리고 전염병의 문제로 사실은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누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기후변화나 환경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모두들 동의를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빅데이터 분석이나 또 빅카인즈 분석들을 살펴보면요. 2019년까지 기후변화 또는 환경 문제, 환경 위기 이렇게 검색을 하면 기후변화 문제 그리고 에너지 문제 각각 이런 것들을 잘 대처하고 있는 지자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어서 연관 검색어에 가까이 자리를 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 3월 이후에 코로나 문제가 아주 점점 더 심각해진 이후로는 우리가 기후변화라는 검색어를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연관되어서 따라가는 기후변화 문제의 연관 검색어 중에 하나가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로 나타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기존의 인수 공통 전염병이라고 하는 동물과 사람들의 서식처가 그 경계를 이뤄나가기 시작하면서 그 거리가 점차적으로 더 가까워지고요. 또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접촉했는지 모르는 바이러스들이 점차적으로 우리 환경과 그다음에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점차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는 예전에 환경 문제 그리고 기후변화 문제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보건 문제와 우리 질병의 문제를 연결시켜주는 일종의 매개의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좋은 방식은 아니었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기존의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좀 먼 이야기를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환경 문제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생각한다거나 또는 먼 이후의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나의 문제 그리고 내 삶의 문제 그다음에 내 삶의 방식의 문제로 인식을 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기후변화 그리고 에너지 문제 아까 보셨던 10가지 이상의 아주 가속화되고 있는 우리 삶을 강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태도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사람들의 생활이나 우리의 양식과 관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일으키는 주범이 바로 인간이고 그리고 그 인간 안에 내가 포함되어 있고 이 죄책감에서 사실은 떨어지지 않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는 굉장히 친환경적인 생활을 하고 이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이 결과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는 이 결과들의 사람들이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무력감을 느낀다고도 해요. 그리고 이 문제가 언제 끝날지 잘 모르겠다라는 불안감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 문제의 발생으로 생긴 태도들은 크게 죄책감, 그리고 무력감, 불안감 등을 가지게 되면서 지식 전달이나 또는 개인의 실천만으로는 사실 지금에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시대가 되었지 않았나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환경교육을 하는 많은 분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제는 환경교육이 개인의 실천을 강조하는 것을 넘어서 사회 시스템이 함께 변화 가능하도록 해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제도와 정책이 같이 수반됨으로써 개인의 실천뿐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함께 움직여서 우리가 동시에 노력하고 좀 더 통합적인 관점으로 교육을 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는가라는 해결책을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불안과 불확실성 그리고 무력감의 시대를 사람들이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이게 바로 우리 환경교육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고요. 이 질문에 답해야 되는 시기가 이 코로나 이후에 또 변화하는 점점 더 가속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환경교육은 결국 이런 두려움들, 이런 것들을 그냥 뒤로 남겨둘 것인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걱정만 할 것인가, 아니면 나는 열심히 하는데 어쩔 수가 없지 라고 계속적으로 체념할 것인가, 그냥 나의 운명으로 또는 내 이후의 세대들의 운명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라는 질문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
알게 하는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환경교육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것 같아요. 자기환경화라는 이야기가 꽤 오래전부터 환경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자 화두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환경교육은 자기환경화라고 하는 우리가, 특히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안에서 나는 환경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인가를 교육하고 함께 논의하고 학습하는 것이 환경교육의 미션이고 우리가 가가야 될 방향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께서 보셨던 많은 환경 문제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언택트 시대 그리고 온라인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우리 아이들은 실내 그리고 실외를 막론하고 대한민국 IT 강국인 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이 IT 강국을 너무나 피부로 또 너무나 100% 받아들이고 있는 것 우리 아이들인 것 같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막론하고 아이들이 온갖 여러 가지 매스미디어 기계들을 다루고 있고요. 또 그 기계에서 손을 떨어뜨려 놓기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도 간혹 저희 아이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핸드폰이랑 물화일체가 돼서 손에 이식을 한 줄 알았어 라는 이야기를 아이에게 하는데요. 그 정도로 하루 종일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알람을 끄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사실은 어른 또 아이 할 것 없이 모든 아이들이 이 매스미디어 환경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고 온라인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 아이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까요? 물론 어른들이 겪는 상황과 동일하게 같이 겪고 있기도 합니다만 지금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요, 2015년 OECD 국가 대상 아동 행복도를 평균적으로 국제 비교를 한 연구입니다. 켄트럴 사달이라고 하는 삶의 만족도를 우리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국가별로 전부 다 조사를 해서 평균치를 낸 값인데요. 대한민국의 아동과 청소년들은 2013년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점 만점 기준으로 약 6.1점의 행복도를 나타냈습니다. 이 정도면 50% 이상 넘어갔으니까 좀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OECD 국가 30개국을 아이들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었는데요. 당시에 2013년 당시에 6.1점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OECD 30개국 중에 30등의 숫자였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OECD 국가, 소위 말하는 좀 잘 사는 국가, 그리고 소위 말하는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국가에서 그 중에 대한민국의 아이들의 행복 지수는 굉장히 낮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5년 뒤에 2018년에 똑같이 삶의 만족도 지수를 다시 한번 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때는 6.6포인트, 약간 포인트가 조금 올랐죠. 이 시기에 다행히도 30등에서 27등으로 3계단을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OECD 국가 30개 중에서 대한민국의 아이들은 삶의 행복도가 그다지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12살 이하의 아동들이 12살 이상의 아동들보다는 상대적으로는 삶의 행복도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삶의 행복도는 단순하게 내 삶이 어떤가, 그리고 우리가 좀 더 관심이 있는 환경 문제와 직관적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는 빈곤 문제라든지 아니면 가정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척도를 가지고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의 경험은 어쨌거나 여러 가지 척도들과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한 복합적인 삶의 만족도가 사실 그다지 높지 않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어린 시절을 겪고 그리고 생활하고 자라난다는 것, 이게 사실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되는 중요한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굉장히 새로운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 새로운 환경은 우리 아이들이 노출되어 있는 생활 환경 속에서 나타납니다. 보시는 것처럼 각종 환경 문제, 그리고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너무나 밀접하게 접하고 있는 7만여 종의 화학물질 안에서 아이들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 뭐 BPA 프리라고 이야기를 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건지 알기 어려운 문제들, 그리고 각종 실내에 있는 여러 가지 오염물질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독가스라든지 이런 문제들에 언제 어떻게 노출되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우리 아이들은 생활 속에서 아주 빈번하게 그리고 아주 지속적으로 화학물질에 노출되어 있는 것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여러 가지 환경 문제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점 더 나빠지는 환경 속에서 살아야 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화학물질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건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때로는 행복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즉각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걸까요? 특히 환경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게 된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환경은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을 하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증이라는 이야기를 많이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라서부터 그다음에 나이가 드는 데까지 환경 파괴의 정도를 비교를 할 때요. 자신의 어린 시절에 접했던 자연환경을 표준으로 환경 오염이나 환경 변화의 정도를 비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아마 그런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어머님들께서 이런 얘기 많이 하시죠. 우리 어렸을 때는 안 이랬었는데. 선생님들께서도 그런 얘기 했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옛날에는 이렇게 마스크 쓰고 다닌 적이 없었는데. 우스갯소리지만 되게 슬픈 우스갯소리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희 남편이 무슨 얘기를 하다가 TV를 보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어린 시절의 기억을 더듬어 보면 어린 시절에 매일같이 마스크를 쓰고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남을 것 같아. 그래서 너무 참 안 됐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되게 불편했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의 기억 속에 어린 시절에 좋은 기억이 아니라 마스크의 기억이 들어간다는 게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거든요. 그 얘기를 했더니 저희 남편이 저를 이렇게 보면서 쓱 웃으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괜찮아. 걔들은 커서도 쓸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농담이었는데요. 사실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되게 힘든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벗을 일이 도대체 언제가 될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불확실성과 불안의 시대에 아이들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어린 시절에 비해서 지금의 환경이 나빠진 건 분명히 누구나 다 이해하시고 그렇다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어머니 세대도 아마 그 위에 어린 시절에 비해서 저희 어머니가 어른이 되었던 시기가 되었을 때 환경이 나빠졌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저희의 어머니의 어머니는 어떠셨을까요? 아마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환경에 대한 세대 간 기억상실증은 바로 이 부분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환경 문제가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을 사실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꽤 많이 나빠진 것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세대에 비해서 어느 정도는 나빠졌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정도로 안심을 하면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심각성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들이 눈을 감거나 아니면 굉장히 가볍게 간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우리가 좀 더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과 우리 다음을 위해서 어떻게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겠죠. 많은 분들께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사회생태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또 어렸을 때부터 또 나이가 들 때까지 모든 생활하는 곳에는 장소라고 하는 것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리가 생활하는 공간, 즉 장소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그 경험이 좋았는지 또는 나빴는지,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실천을 하고 그 장소가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이게 바로 사회 생태의 기억이라는 겁니다. 즉, 선생님들의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아마 지금같이 모든 거의 대한민국의 거의 대부분의 많은 70% 이상의 사람들이 아파트에서 살고 있지 않았던 시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 어린 시절을 생각해 봐도 저희 집에는 마당이 있었고요. 그리고 서울이었는데 왜 그랬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그 당시에 무화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무화과는 남부수종이라고 해서 되게 따뜻한 데서 자라나야 되는데요. 서울인데 저희 집에 무화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린 시절을 기억을 해보면 봄에는 저희 아버지와 그다음에 저희 남동생, 저희 엄마 다 같이 나가서 잔디를 갈아주는 일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잔디는 봄이 되면 떼장을 갈아주는 거야 라고 아주 그냥 너무나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과 제 머릿속에는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거의 대부분 아파트 숲, 그 다음에 도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밖에서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많은 야외 체험과 그리고 자연 체험, 그 다음에 자연을 경험할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아이들이 과연 몇 %나 될까요?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우리가 환경, 그리고 자연 환경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알고 있는 자연 환경은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자연 환경이야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아이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저는 이 기억들을 아이들에게 심어주지 못하는 건 어른들의 직무유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환경을 지키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환경을 개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환경은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지킵시다. 환경을 위해서 무엇을 해요? 그다음에 유치원에서는 이런 거 많이 하시죠. 북극곰을 지켜주세요. 북극곰을 구해주세요. 아이들이 생각하는 북극곰의 환경, 그 다음에 아이들이 생각하는 환경, 자연환경, 지켜야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 어쩌면 아이들은 도심을 깨끗하게 사용하는 걸 환경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었습니다. 어른들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고 어른들이 환경교육을 통해서 아이들과 나누려고 하는 그 대상 자체가 사실 아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아이들이 경험한 대상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이것들은 우리가 경험이 굉장히 계속 부족하고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점점점 크고 또 그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똑같은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런 사회 생태 기억이 아이들 마음속에 실질적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면 아마 점점 더 심해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환경과 아마 이후에 우리의 세대들이 생각하는 환경은 다른 환경을 논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환경교육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콘크리트 하천 속에서 살고 있고요. 그리고 아파트 숲에서 살고 있고요. 또 흙이 뭔지 또는 흙을 밟는 것 자체를 또 어린아이들을 둔 어머님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십니다. 흙 밟으면 큰일 나시는 줄 알고요. 그리고 흙 밟으면 찌찌가무시병이나 고양이똥 바로 밟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식료품 가게는 무조건 대형마트에 가서 엄마랑 가서 차로 이만큼 사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 그리고 동물 이러면 애완동물을 생각하지 실질적으로 바깥에서 자유롭게 사는 동물을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입시라든지 학원에서 하루의 거의 대부분을 생활하게 되는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런 환경교육을 이야기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쓰레기 버리지 말아라. 자연을 보호해라.
그리고 에너지 절약하자. 물 아껴 써라. 그리고 기후변화를 너희들 완화시켜라. 아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이게 뭔지, 나한테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머릿속에는 이해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책에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렇지만 책에서 배운 내용을 가슴속에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그리고 나의 생활로 받아들이는 건 실질적인 경험과 사회생태기업 그리고 장소에 대한 체험들 그리고 이걸 실제로 나의 환경으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저는 굉장히 다른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쯤에서 특히나 유아환경교육과 관련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살펴보면서 의외로 새로 나온 개정 누리과정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고 유아들에게 필요한 환경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당히 많이 갖추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5가지의 개정 누리과정의 특성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있는 건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과 행복을 추구하는 개정 교육과정이 되겠다. 그리고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 중심 그리고 놀이 중심의 교육을 추구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많은 유아 교육 그리고 유아 환경 교육이 놀이 중심 그리고 체험 중심 뭔가 경험 중심의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코로나19가 터졌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미세먼지가 사실 우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많은 유아 환경 교육의 활동들이 실내로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놀이 중심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사실은 이 체험이라고 하는 간접 체험 그리고 뭔가 교구들을 중심으로 하는 체험, 그리고 지식 전달의 교육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아진 것도 분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또 추구하는 인간상 그리고 목적 목표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더불어 사는 사람을 추구한다는 겁니다. 유아 환경 교육 그리고 유아 교육에서 사실 우리가 함께하는 삶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과 관련해서 우리가 교육 프로그램 그리고 학습의 내용들을 얼만큼 준비하고 아이들과 함께 했는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목적 그리고 목표에서 보시면 5번째에 있는 사람과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소통하는 태도라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많이들 보시는데요. 이 누리과정 보는 게 우리 가정에 이런 게 있었어 라고 지나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실질적으로 유아 교육 뿐만이 아니라 유아 환경 교육에서도 분명하게 던져주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유아를 중심으로 한 학습, 그리고 놀이를 중심으로 한 학습, 더불어 하는 학습, 그리고 사람과 자연 같이 함께 존중하고 또 서로 배려하고 또 소통하는 태도, 함께 이야기할 수 있는 태도를 기를 수 있는 학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재난 시대의 유아환경교육, 현재 지금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기후변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생물, 생태, 미세먼지 교육, 현재 유아환경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들입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 경험하고 놀고 하는 생태체험 교육 이런 것들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미세먼지가 뭔지 실제로 이해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하고 계신 건 아닌지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교육이 필요 없는 교육이거나 유아한테 맞지 않는 교육이라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교육의 내용들이 실제로 아이들이 이해를 하고 있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이 그냥 오늘 이런 걸 배웠어. 집에 가서 기억을 하고 이야기하는 것.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교육인 건지
실제로 그걸 나의 환경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교육으로 가고 있는 건지에 관련된 반성이 코로나19 시대를 맞이해서 이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개정누리과정의 범주, 내용 범주로 들어가서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주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2019 개정누리과정에서는 즐기기, 그리고 관심 가지기, 생활하기, 그리고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더불어 생활하기, 그리고 자연과 더불어 살기라는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환경교육에서 다루고 있는 많은 내용 중에 우리가 유아를 대상으로, 그 다음에 유아에게 맞는 환경교육, 그 다음에 유아가 충분히 받아들이고 자기 환경화를 가져올 수 있는 환경교육에 이 안에서 어느 정도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제는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유아의 실질적인 이 생활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내 몸을 어떻게 건강하게 환경 위기의 시대에서 지킬 것인가와 관련된 어느 분들은 환경 보건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시는데요. 이 내 몸을 지키는 환경과 관련된 교육도 이제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고 그다음에 숙제를 드리게 되는 것 같아서 약간 마음의 부담이 오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선생님들께서 하고 계시는 유아 환경교육, 나는 지금 아이들에게 어떤 환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 아이들은 내가 이야기하는 환경과 아이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환경이 과연 같은 환경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컸을 때 어떤 경험과 어떤 체험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되고 또 누구와 함께 할 수 있는 환경교육을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잘 들었습니다. 시간을 딱 맞춰주셔가지고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모두의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제 환경재난 시대에 그 환경교육적인 관점에서 유아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조금 있다가는 이제 유아교육 관점에서 우리가 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라고 아마 이야기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뭐 끝부분에 잘 요약을 해 주셨고요. 어쨌든 환경 문제는 이 자기 내면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데, 특히 유아에 있어서는 이 체험교육 또 자연교육의 가치를 코로나 시대에도 저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주신 것 같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사를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우리 주제 발표를 곧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유아교육 측면에서 우리 환경재난 시대 그 유아교육, 유아환경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 한국교원대의 유아교육관의 오채선 원장님으로부터 주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그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 원장 오채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금 전에 정수정 소장님께서 그 환경교육 측면에서 본 그 환경 재난 시대, 이걸 또 어떻게 유아 환경교육을 환경교육 측면에서 어떻게 볼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상당 부분 너무나 많이 공감을 하면서 저는 지금 발제할 측면이 유아교육 측면에서 본 또 이 환경 재난 시대의 환경교육인데요. 참 다르지 않구나. 참 우리가 마음이 통했구나. 그런 생각을 들으면서 너무 감사하게 많은 부분 공감하면서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환경교육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지만 유아교육에서 최근 어떻게 우리가 환경교육에 대한 것들이 좀 바뀌어가고 있는지 그 부분을 또 저희 유아교육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제가 이 앞부분에 이렇게 코로나 이런 거 그렸던 이유는 제가 오늘 이렇게 발제를 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도 코로나 때문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이런 시간에 발제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고마운 코로나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일단 이 코로나가 정말 저희
그 유아의 일상, 일단 유아 교육을 논하기 이전에 아이들의 일상이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좀 아이들의 측면에서 이 환경교육을 좀 바라보면서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죠. 우리의 일상으로 들어왔는데요.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상은 BC와 AD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뉘죠? 그 코로나가 있기 이전, 그쵸? 비포 코로나, 그쵸? 그 다음에 애프터 코로나로 나뉜다고 합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는 세기를 갈라놓을 정도의 굉장히 큰 일상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일상의 변화에서 특히 이제 저한테 맡겨진 주제가 환경 재난 시대인데, 우리 아이들은 이 재난을 체감할까? 보니까는 이제 지구 온난화 얘기를 사실은 유아교육에서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뭐 지금은 남극이 뭐 녹아내려요, 뭐 북극이 내려요, 빙하가 다 녹아서 막 곰이 살 데가 없어서 이렇게 되고, 뭐 그다음에 어떤 도시는 물이 하도 많아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잠기고, 이런 얘기를 지식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뭐 베트남에 살지 않는 아이들도 그럴 것이다 해가지고, 어떤 그런 나라는 우린 가보지 못했어. 근데 거기는 막 물이 넘쳐서 도시가 막 없어진대. 이렇게 위기감을 느낍니다. 제가 이렇게 흐릿하게 한 거는 이제 체감에 있어서는 알고는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요. 그래서 뭐 나는 도시에 살고 있는데 그래도 막 그 물 때문에 농경지가 뭐 막 침수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막은 뭐니? 이러면서 애들이 사막화가 막 이루어져서 이런데, 그렇구나. 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요. 애들이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그래도 얘들아, 환경은 보호해야 돼. 굉장히 우리는 위기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또 지식으로 배웁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거가 체감일까?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까지 말씀하신 대로 환경이 정말 위기다,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유치원에 오면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애들은 그런데 꼭 끝에는 물을 아껴 쓰는 거로 이제 이렇게 가요. 그런데 이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그다음에 이제 뭐 기사도 되게 많으니까 부모님들이 막 기사를 제가 막 찾아봤어요. 이 위기 의식. 막 온난화, 뭐 온실 효과 그 이상의 것이 온다. 막 앞으로 기후 변화, 뭐 사만사오는 사라지고 뭐 이상 기후가 막 생긴다. 그 애들은 애들한테 이게 체감이 되고, 솔직히 부모님들조차도 이게 사막이 그래? 뭐 이렇게 이게 체감이 될까? 우리가 다 위기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과 딱 연관이 돼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진을 찾아봤어요. 대구에 갔더니 코로나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늘상 가던 그 공원은 어느 순간 출입금지가 붙었어요. 이거가 요즘에 생각하는 아이들이 체감하는 위험한 환경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공원에 갔더니 막 아저씨들이 막 마스크를 쓰고 막 소독을 하고, 또 막 이제는 우리 코로나19 최고의 뭐죠? 혁신은 내 마스크 쓰기입니다. 이러면서 이제 다 마스크를 쓰라고 해서, 애들이 너무 예쁜 게 뭐냐면요. 인형놀이 할 때요. 동물 인형 쭉 세워놓고 마스크 씌워줘요. 나만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시대의 아이들이 위기다라는 거를 단순히 그냥 어른들이 선언적으로 하는 그런 말의 지식에 의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들의 어떤 일상에서 그냥 요즘에 위험한데 나도 이거 써야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런 환경은 이렇게 체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제 교육부에서도 이제 코로나19가 사실은 1월 20일 날 우리의 첫 번째 환자가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하면서 교육부에서도 발빠르게 이렇게 대처를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요. 유치원을 가지 못해요. 아이들에게 재난은 이런 게 아닐까요?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고, 친구랑 놀고 싶은데 못 놀고, 마스크 벗고 싶은데 안 된다 그러고, 북극곰으로 인해서 지구의 수면이 막 더 높아지고, 지구 온난화가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 못 나가요. 학교도 못 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정말 지금이야말로 환경은 나다. 라는 거가 가장 체감할 수 있는 게 아닐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왜 아이들한테 체감이 될까? 이렇게 놉니다. 이 친구랑 못 놀아요. 이런 사진을 혹시 보셨나요? 전에는 친구랑 사이좋게 놀아라. 그 다음에 뭐 손잡고 놀아라. 이제 이렇게 했던 모습에 친구를 위하는 건 훌라후프 안에 있는 거야. 너의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는 거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덧 아이들이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며 놉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 환경이 아닐까요? 또 아이들이 밥도요, 이렇게 먹어요. 또 어떤 데를 찾아보니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밥 먹을 때는 이렇게 거리에 걸어 놓도록, 마스크를 걸어 놓도록 이런 그 환경을 하고요. 바깥에 못 나가지 않더라고요. 나가는데 꼭 마스크 끼고 나가고,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아까 이제 소장님 말씀하신 지금 아이들에게 환경이 뭘까? 환경이 고정돼 있다기보다는 이런 일상이 아이들에게는 느껴지는 환경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얼마나 잘 쓰는지 몰라요. 절대 그 더운 여름에도 아이들이 마스크를 벗지 않아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친구한테 방해가 될까봐 마스크를 끼고 놉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만 이렇게 위험하면 안 되니 고마 너도 마스크를 써라. 그리고 이제 인형을 쭉 세워놓고 마스크를 씌워놓고 놀이하는 모습 보고 제가 진짜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위험이 누구의 위험일까? 그런데 어른들의 시각을 한번 봤어요. 뉴스인데 제가 동영상을 갖고 오지 않았는데요. 한 장면인데 평소 같으면 아이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친구랑 재밌게 논다 이런데 이 헤드라인이 뭐였냐면 유치원이 위험하다. 왜 위험하냐? 같이 놀아 위험하다예요. 같은 현상을 보는 건데 어른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치원이 범죄자가 있는 마치 유치원이 굉장히 위험한 어떤 일들을 하는 곳으로 비춰지는 이걸 보고 아이들이 이 재난을 어떻게 체감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왜 자꾸 아이들 붙여놓냐. 오전에는 따로따로 놀더니 오후가 되니까 방과 후 게다가 긴급돌봄까지 있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부족하니까 자꾸 아이들 붙여놓는다. 떨어뜨려 놔라. 막 이런 그 속에서 아이들이 요즘의 환경을 이렇게 체감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요즘에 코로나19 이후에 유아교육에서 본 일상이고요. 유치원이나 뭐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유아교육을 바라보는 일반 기자들, 일반 언론들, 일반 어른들의 시선. 사실 아이들의 시선이 달라졌다기보다 같은 상황을 놓고 어떻게 보느냐에는 어른들의 시각이 저는 훨씬 더 위험하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조금 아까 그러면 이제 이제 지금의 우리의 일상은 이런데 앞으로 이제 오늘 발제가 어떻게 우리가 유아 환경교육이 앞으로의 방향성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제가 백남준 선생님 되게 좋아해갖고 이제 그걸 한번 찾아보니까 TV 정원이라고 해서 이제 백남준 아트센터에 있었어요. 사실 백남준 선생님은 생태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의 제목이 TV 정원인데 이런 정원에 50대의 TV가 각각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백남준 선생님은 이 자연과 이 문명이 참 조화로운 세계를 만들자.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이 뿜어내는 아름다운 빛, 그 다음에 TV나 인공물이 뿜어내는 이 아름다운 빛이 이 속에서 굉장히 조화롭게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런 그 작품을 굉장히 많이 만드셨죠. 이게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백남준 선생님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렇게 인간이 아무리 개발을 해도 자연을 뭔가 훼손을 해도 그 인간이 훼손하고 만든 그 문명과 자연은 공존할 것이다라는 굉장히 낭만적인 기대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 개발을 한 그 끝에 결국은 이런 모습이 아이들한테 또 우리한테 환경이라는 거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그래서 결국은 환경의 이런 위기는 그 유아를 논하기 이전에 그 인간의 어떤
인간 중심 세계관으로 인해서 생긴 것이 아닌가 저희 교육계에서는 좀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이라는 문제를 단순히 뭐 교육에서 어떻게 해결해라, 해결하지 마라 이거 이전에 환경과 인간은 따로고 인간의 문제나 환경의 문제는 따로고 경제가 개발하는 문제와 환경을 보존하는 문제 따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게 현재의 생태계 위기를 초래하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체감할 수 있는 재난으로 다가왔던 게 아닌가. 결국은 교육에서 그 환경의 위기는 의식의 위기로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뭐 환경이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고정된 환경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가 다 환경인데 이제까지는 인간 중심적으로 너무나 생각을 많이 했다는 거죠. 인간이 개발하고 인간이 뭔가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즘에 저희 교육학의 분위기는 그런 인간 중심의 이런 의식을 완전 바꿔야 된다. 인간도 환경의 일부다. 결국은 그것이 생태 중심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생태계 위기라는 게 어디서 다 저질러 놓고 어디는 다 그거를 보존하고 치워라가 아니라 결국은 우리도 자연을 포함한 다른 생물들과 전체를 좋아하는 우리의 일체의식 이것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결국은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하고 인간이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이 조화로운 이 생태적 자아를 실현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정 소장님 너무 감사하게도 2019 개정놀이과정 얘기해 주셨는데 이제 저도 개정놀이과정에 조금 참여를 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서 사실 인간상이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말씀하신 저는 자연과 더불어 사는 인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생태적 인간을 지향하는 겁니다.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다. 그러면 이제까지 자연을 도구화하고 소유하고 뭔가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하면 돼 라는 게 아니라 보존도 인간이 하면 돼 이거가 아니라 그냥 우리가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겸손한 인간상 그런 것들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그 교육에서 지향해야 될 그런 우리의 의식을 좀 더 패러다임적으로 전환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환경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해야 된다. 제가 이제 유아교육과에 있다 보니까 그 얘기 참 많이 합니다. 환경의 문제, 해결하는 문제를 교육에서 찾고 특히 유아기는 그때 뭐 결정적 시기고 이때 뭔가를 교육하면 환경에 대한 태도나 시기가 빠를수록 아이들이 이런 감각이나 뭐 지식 이런 것들을 알게 돼서 올바르게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실은 환경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그래도 시기는 빨리 어렸을 때 시작을 해야 돼요 하면서 유아기라는 시기로 돌아옵니다. 근데 제가 여기 분홍색으로 유아기에 적절한 환경교육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뭐가 적절한 걸까요? 어떻게 하면 유아기에 가장 적절한 교육일까요? 그래서 제가 유아교육에서 이제까지 했던 환경교육을 한번 좀 쭉 살펴봤어요. 내용에 많이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경교육을 그래서 이제까지 이제 제가 쭉 초창기 유아 환경교육이 좀 어디에 많이 집중을 했냐면 자연에 대한 지식, 환경을 보존하는 지식을 애들한테 많이 알려주면 애들이 저절로 지기태, 지식기술 태도를 쫙 이렇게 습득한다. 그래서 이제 환경교육의 내용에 주로 많이 집중합니다. 그래서 뭐 동식물 보호하고 환경 보호하고 자연 절약하고 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짜요. 그런 다음에 아이들한테 전달합니다. 목표를 쫙 지기태로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낭만을 가졌냐면 그러면 애들은 당연히 지식을 배웠으니 그 지식을 토대로 한 기술 태도도 아이는 습득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제가 교사 전달 유아 습득이라고 한 이유는 여전히 그 가치라는 부분에 아직은 도달하지 못하고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데 주목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환경교육이 또 좀 바뀌어요. 내용이 그렇게 지식만 알면 안 된다. 생활형 밀착 환경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왜냐
지식만 알아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환경의 문제가. 그런데 그 책임이 유아기로 가잖아요. 너희들이 미리 알아가지고 환경을 보존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 하려니까 얘네들한테 이제 가치관과 태도를 바꿔야 되겠는 거죠. 뭐 어른들은 아직 안 바꾸고. 그래서 이제 생활 밀착형으로 지식 중심이 아니고 자신의 주변의 어떤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걸 좀 해결하라고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또 환경 문제 풀기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하면은 생활 밀착형 환경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에 대한 그 지식을 주제로 해가지고 한 11개 정도를 이제 정하죠. 그래가지고 뭐 공기, 흙.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정해요. 뭐 식물보호, 동물보호, 뭐 이렇게 쓰레기 줄이기,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역시 선생님이 선정하세요. 너희들한테는 이런 게 그 생활 밀착형 해결해야 될 환경 지식이야. 어머, 난 뭐 흙의 오염난 이런 건 모르지만 밀착형이래. 그러니까 정해진 지식은 나의 현재의 삶과 연관되어 있지 않지만 하여튼 생활 밀착형이라니 또 문제를 풉니다. 그래서 또 아이들한테 문제를 이걸 해결하면 아이들이 또 지식을 습득할 거다. 라는 방향으로 이제 유아교육에서는 또 이렇게 환경 교육을 또 실시를 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유아교육원도 사실은 환경 기념일에 대한 유아 환경 교육을 일정 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기념일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특별한 날이죠. 환경에 대한 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뭐 지구의 시간, 뭐 그다음에 뭐 종이 안 쓰는 날, 뭐 조미료 안 먹는 날 이렇게 쭉 해가지고 습지의 날 이렇게 해서 정하는데 보통 유치원은 특별한 날을 소개하는 것처럼 이런 행사 위주의 어떤 날들을 소개하고 저희 유아교육원도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합니다. 역시 이런 걸 알면 지식이 많아지겠죠. 정보가 많아지겠죠.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도 유아 환경 교육이 실시가 되었던 게 많습니다. 사실 유아 환경 교육은 사실은 국제적인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육 과정 자체가 그 유엔이나 뭐 SDGs나 OECD의 어떤 그 교육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연합해서 가기 때문에 뭐 OECD에서 어떤 교육이 바뀌었다. 그다음에 뭐 SDGs에서 뭐 지속 가능 개발 또는 발전 이런 것들로 바뀌었다 그러면 당장 들어옵니다. 그래서 환경 교육도 어느 때부터는 뭐 유엔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세계 시민 교육하면서 세계의 이런 어려운 문제를 우리 그냥 전체가 또 다 해결하자 하면서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유아교육에서도 이거 가르치라고 해서 또 가르쳐요. 저희 유아교육원도 이거 합니다. 환경교육관에서. 중요합니다, 이것도. 그래서 이제 여기의 핵심은 가치관을 바꿔야겠다라고 이제 전 세계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환경이라는 게 이렇게 지식으로만 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저희 유아교육원 이런 거 합니다. 뭐 늑대, 수달, 뭐 황새, 뭐 이런 거, 또 멸종위기 동물, 그 다음에 이제 환경기념일관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는 이제 교육과정을 하는 그런 유치원은 아니니까 이제 환경부에서 지정받은 그 충북권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을 여전히 하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돌아봤어요. 여기까지 이제 개정누리과정 나오기 전까지 일반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그 누리과정이라는 이름 또는 그 이전에 1969년도 1차 유치원교육과정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했던 전반적인 환경교육이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지식 습득이 기반이 아닐까. 지식을 많이 습득하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나 태도는 저절로 지식에 따라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것이 우리가 진정 원하는 환경교육의 방향이었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태까지 우리의 그 교육도 마찬가지로 이론과 실천을 굉장히 분리하고 게다가 실천을 굉장히 경시 여겨요. 좀 이렇게 말하자면 우리가 이게 문을 제일 중시하는 그런 곳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적으로는 이성 중심의 어떤 세계관 속에서 뭔가 인간의 이성을 추구하는 것에서 그 다음에 이런 굉장히 이분법이 사실은 교육학 전 세계적인 패러다임뿐만이 아니라 그 교육에도 왔던 거죠. 환경교육 역시 우리가 가르쳐야 될 환경이라는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어떤 객관적인 실체를 하나 상정해 놓고 이걸 향해 달려갔던 게 아닌가. 이런 거에서 근대적 이성 중심의 지식관을 우리가 좀 철저히 좀 반성을 해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 제가 이제 사실 유치원의 정식적인 유치원 교육 과정은 아니지만 이미 유치원 교육이라는 거를 토대로 해서 생태적 가치를 교육 과정 안에 포함시켜서 이미 교육을 하고 있었던 그런 유치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태 유아 교육은 이제 요거는 하나의 유아 교육 과정이고, 또 공동 육아나 숨유치원 이런 데는 사실은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오늘 또 토론해 주시겠지만 이 생태적 가치, 사실은 교육이라는 거가 이런 생태적 가치를 지향하면서 운영하는 거다 해서 그 사실은 유아교육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계속 실천을 하고 있었죠. 저도 아까 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한쪽은 내용을 가르치고 한쪽은 일부분이지만 가치를 지향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2019 개정누리과정은 이제야 국가가 이 전반적으로 교육이 생태적 가치를 가지고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된다라고 이끌고 간 굉장히 저는 좀 의미 있는 교육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가 수준에서, 그러니까 아까 뭐 숨유치원이든 공동육아든 생태유아교육이든 이거는 국가가 지향하는 거라기보다 이제 개별적인 유아교육 프로그램으로 또는 교육과정으로 가치를 지향했다면, 현재 2019 개정누리과정은 국가가 이렇게 나가자라고 이제 교육과정을 만든 건데, 그 부분에서 생태적 가치를 정말 강조합니다. 환경의 내용적 지식이 아니라 아까 정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불어 사는 것. 그러려면 더 이상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이 아니고 유아가 직접 자기가 경험하는 거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 중에서 놀이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놀이를 재미있는 어떤 교수학습 방법으로 아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삶이 자체가 놀이잖아요. 그래서 사람과 자연을 존중한다라는 거가 바로 그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는 그 인간상에 나온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바로 생명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중하고, 내가 마스크를 쓸지언정 마스크를 쓰고 늘 아이들이 나가서 나무를 보고 자연을 만나지만 그 개미가, 그 나무가 나와 밀착되어 있는 거죠. 그 아이한테도 마스크를 씌워주고 싶은 그 마음, 저는 그것이 아이들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더불어 사는 사람으로서의 인간상, 그것이야말로 내가 최고가 아니라 나와 자연, 우리 모두가 같은 거야 라고 하면서 배려하고 소통하는 그런 경험과 태도를 기르는 그런 아이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유아교육에서는 그 부분을 환경과 저희가 이번에 교육과정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 교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생태적 감수성은 절대로 지식으로 알 수 없습니다. 교감해야죠. 그런데 그 교감을 이제 여기선 상호작용한다. 교육과정에서는 이전에 놀이하면 아이들이 당연히 친구끼리 선생님하고 상호작용하겠죠. 근데 이번에 개정누리과정은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그거는 객관적 그런 지식주의가 아니에요. 어떤 객관적 패러다임에서 실증주의적으로 뭐 너 한 번 말하면 나 한 번 말하고 왔다 갔다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아니고요. 질적으로 깊은 관계, 교감하는 관계. 근데 그게 멀리 있는 북극곰이 아니고 바로 우리 유치원 앞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 앞에 있는, 우리 집 앞에 있는 그 개미고 그 나무고 그 풀인 거죠. 그것이 바로 유아들이 놀이에서 겪는 또 경험하는 사물, 자료, 자연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제가 그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면 좋을까? 그래서 유아 환경교육에 저는 생태성을 지향하며라는 꼭지로 한 4가지 정도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그 유아교육과 환경교육에 저는 연결 지점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느냐, 환경교육이라는 게 정말 더불어 사는 아이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사고방식을 다시 한번 바꿔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유아교육에서는 생태적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되는 것. 즉, 이 교육이 앞으로 유치원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어떤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그런 학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이런 정말 생태적 학습의 생명성, 학교가 존재하는 그 본질적인 것,
어떤 이 자연과 우리가 함께라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경험하고 깨닫게 해주는데 학교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육의 사명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생태적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생태적 유아교육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결국은 그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이 이런 관계적 사고 안에서 전체적으로 교육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의 교육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지식 중심의 교육이었다는 것을 일단 저희 유아교육에서는 이번에 많이 자성을 하고 2019 개정누리과정은 절대로 그 지식이 아닌 놀이하며 경험하고 그걸 통해서 스스로 배우고 알아가는 삶을 또는 그런 알물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다루는 그 모든 것은 사실은 아이들의 지식이고 그것은 고정돼 있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창조하고 재창조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환경 지식을 많이 하는 것이 아이들이 환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그 자신의 생활 속에서 또 교육과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과 더불어 살고 경험하고 스스로 배워가는 그런 아이로 나아갑니다. 세 번째는 그런 속에서 아이들이 생태적 감수성 갖게 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감수성은 단순히 잘 만들어진 환경에 유아가 들어가서 그걸 다 소비하는 주체, 누리는 그런 주체가 아니라 환경과 교감하며 놀이를 통해서 경험하고 그들과 관계 맺는 그래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서 유아가 자신의 주변의 모든 것들을 살아있는 물질로 환경으로 접하고 만나고 교감하면서 길러가는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충남권과 충북권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 교사 공동체를 만들어서 서로의 생각을 좀 나누는 그런 실험적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실이 어떻게 생태적으로 간다라는 것은 교사의 끊임없는 그런 생태적인 노력을 동반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가르치는 교사라기보다는 이런 생태적 삶을 사는 교사, 그 삶은 혼자서의 노력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함께하는 그런 그 배움의 가치를 같이 나누는 학습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환경교육 쪽에서는 연수 같은 부분이 많이 아직은 좀 미흡하지만 뭐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연수라기보다는 우리가 이런 서로의 연대를 맺고 협력하고 상호 존중하는 이런 생태성을 유아교육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유아 환경교육에서도 함께 이렇게 나간다면 굉장히 가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기 아주 한편의 아주 감동 있는 드라마를 본 같은 느낌입니다. 우리 오 원장님 평소에 제가 그 소신과 또 치론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깊이 있게 다시 한번 느끼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앞으로 기후변화 시대에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기능적으로 보면 이 공공의 수용성이라고 그럽니다. 불편함을 공동체가 수용할 때 사실 어떤 이제 위기 극복도 가능한 거죠. 근데 공공의 수용성을 가장 잘 실천하고 있는 게 우리 유아들인 것 같아요. 말씀 주셨던 대로 마스크 쓰라고 그러면 다 쓰죠. 근데 점점 이제 커가면서 그런 이제 수용성은 사실은 좀 떨어지는 거고요. 유아 시기에서 그 갖춰야 될 교육적인 어떤 철학과 가치가 뭐냐, 이 공동의 선을 위한 어떤 내면적인 어떤 가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셨고요.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제가 유추하건대 자연과 교감하는 활동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저도 뭐 요즘 계속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만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더 많은 교육장을 만들고 더 많은 선생님을 만들어서 거리가 있는 체험교육의 장들을 더 넓혀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결국 우리가 자연과 멀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자연을 더 본질적으로 이해하고 또 교감하는 아마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비슷한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 너무 좋은 말씀들을 주셔서
오늘 아마 여기 온라인 또 중계를 보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아마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주제 발표에 이어서 그러면 세 분 지정 토론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우리 세종숲 유치원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이경순 원장님께서 좀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토론은 10분 정도 시간을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모시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세종숲의 이경순입니다. 먼저 앞서 발제해 주신 두 분 교수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실행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몇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세종숲 유치원 협회의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다음에 좀 바라는 개선점을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은 조금 더 변화가 왔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PT를 참고해 가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말씀 먼저 드릴 것은 저희가 사용하는 용어 중에 숲유치원과 숲교육과 또 환경교육을 분리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것은 숲 환경 속에 포함되어 있지만은 현장에서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것이 고유명사화 되어 있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리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자, 우선 세종시 영유아들의 일반적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영유아는 약 한 2만 5천 명가량 됩니다. 그 중에서 5세아가 한 5천여 명 정도, 4세아가 5천 명, 그 다음에 3세아가 4,400명 정도, 그 다음에 2세, 1세, 0세에서 약 2만 5천 명 정도 아이가 단설, 병설 유치원에서 약 6,500명 정도를 수용을 하고, 나머지 14,000명 정도가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영영아라든지 아니면 가정보육에서 약 한 5,000명 정도가 수용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체 영유아들 중에 세종숲에서 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아이들이 수가 약 한 3, 4, 5세 기준으로 한 1,500명 정도, 그러니까 세종시 전체 영유아의 기준으로 볼 적에는 약 한 10% 정도가 주 2회 이상 자연 속에서 생활하는 그러한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협회에 가입된 원들이 주로 가서 활동하는 장소를 보면은 세종시 지역에 국한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시에는 2개의 유아숲 체험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궁화 유아숲 체험원은 현재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은 세종시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은 세종시지만은 명칭이 충남산림박물관, 즉 금강자연휴양림이 세종시에 상존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수산, 호수공원, 또 정부 세종청사 주변에서 숲해설 등의 프로그램들이 하고 있는 곳에 저희들 원아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10월 말인 지난주에 개장을 했는데요. 세종수목원이 개장을 함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 저희들도 이곳에서 원아들을 데리고 활용을 하려고 지금 현재 열심히 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 외에 지역의 산지에 있는 오봉산, 운주산 같은 곳에서 저희 원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개별 원에서 개인적으로 설치한 숲 체험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일정 부분 이용이 되고 있고, 또 한 곳은 공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냇가 주변, 물가 주변에서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 기회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환경적 쪽으로 보면은 세종시가 중부 지역이다 보니까 중부 지역을 관할하는 광덕산 환경교육센터, 또 이곳 한국교원대학 유아교육원, 또 세종시 자체 내에 있는 세종시 환경교육센터에서 아이들과 함께 환경교육에 대해서 저희들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환경부는 그 광덕산도 마찬가지겠지만은 광덕산과 교원대의 이 기관에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로또 만나기보다 더 힘들은 그렇게 그 이용하는데 접근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주로 활동하는 내용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자연물을 이용해서 자연물 놀이와 활동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자 연령별로 보면은 처음에는 3세에서 5세가 많이 자연 속에서 활동을 했지만은 최근 들어서는 0세에서 1, 2세 정도의 영화들로 확대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 2019년 같은 경우에는 그 세종시 보건소에서 영세와 태아들을 위한 숲태교 교육이 시행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는 전 연령으로 숲교육, 또 자연교육이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세종시는 다른 지역에 하고 틀리게 민간 영역에서 숲교육을 했다 그러면은 이제는 공적 조직인 국립숲유치원이 처음 개설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종일형 숲유치원인 그 솔빛 숲유치원이 2019년 3월에 개원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고, 또 그 나성유치원이 2021년 내년 3월에 개원을 현재 준비 중에서 원안을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이제는 민간 영역의 교육기관에서 하던 숲교육들이 정부의 공적 조직 내로 교육의 영역이 넓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지역 내에는 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 이곳에서 저희들이 뭐 교사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정보 같은 것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학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으로 보면은 한국영상대학교 유아숲연구소가 있어서 저희들이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금년에 개원을 한 충청대학교 유아숲 교육원이 개원을 함으로 인해서 두 곳에서 저희들이 그 숲교육에 대한 교사 교육과 자료 등을 습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교육은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와 MOU를 체결을 해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부족한 부분들을 지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연교육 쪽에서는 국가에서 정한 여러 가지 그 자격 제도가 있는데요. 우선은 크게 나눠지면 환경부와 산림청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숲 쪽에서는 산림청 영역에 보면은 초창기에는 숲 해설사들의 역할이 상당히 지대했었는데, 2015년경부터는 유아숲 지도사가 배출됨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인 그 유아교육 기관에서는 유아숲 지도사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숲 해설사들이 많은 지원을 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유아숲 지도사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림치유사가 이제 뭐 가족 프로그램인지 가족 참여 수업을 할 적에는 일부 좀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숲 외에 대기질이나 뭐 환경오염 등등의 그 환경 영역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그룹들이 이제 사회환경 지도사 그룹들인데, 이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들은 세종시에서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에 상당히 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그 제안을 말씀을 드릴 적에는 그 부분을 좀 조금 더 보완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협회에 저희들이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있는데요. 그 산림청 소관인 그 2010년도에 협회가 개설된 한국 숲유치원 협회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숲교육을 상당히 저희들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그 숲유치원 협회는 녹색기금이라고 하는 그 기금 펀드를 가지고 뭐 교사 교육이라든지 아동 교육, 또 뭐 기타 여러 가지 뭐 국제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을 받고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숲교육만 가지고는 저희들이 이제 일정 부분을 부족함을 좀 느껴서 대기질, 기후변화, 뭐 물 이런 교육들을 받기 위해서 찾아보니까 작년에 설립된 그 사단법인 한국 쉐어링 네이처 협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지원을 좀 물교육이라든지 이런 좀 특화된 교육을 좀
받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숲유천 협회는 산림청 소관이지만은 쉐링네처 협회는 환경부 소관이니까 이 녹색기금 펀드를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환경 쪽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그 개선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은 그 환경 쪽에서도 환경교육기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지역유역 환경청의 펀드 같은 것이 좀 활성화돼서 저희들 현장에서 아이들과 같이 활용하는데 좀 상당한 도움이 있기를 기대를 하면서 이제 몇 가지를 제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제도적인 측면을 좀 보고 싶은데요. 세종시를 예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시에서는 그 산림청 소관인 산림공원과가 있고 또 환경부 소관인 그 환경정책과라는 곳이 서로 유사한 기능을 갖고 있지만 중앙부처가 틀림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산림공원과에서는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2016년에 개정이 돼서 그 조례를 통해서 유아숲 교육에 대한 그 일정 기금의 비용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6년에 조례가 통과되고 2017년에 처음 그 시행을 했는데, 이때 당시에는 아이들이 원화수가 한 7,000명 정도가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 아이들 중에 4,000명 정도는 그 기존의 숲교육을 받았던 아이들이고 나머지 절반 정도는 이제 처음 숲을 접했던 아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환경 쪽으로 보면은 학교 환경 교육과 또 이제 학교 밖 환경 교육으로 나눠지는데, 그 학교 환경 교육은 교육청 통해서 교육청 소관이 유치원부터는 그쪽에서 잘 소화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학교 밖, 즉 이제 보육시설인 어린이집에 있는 아이들이나 일반 아들 같은 경우에는 그 환경교육 지원 조례가 아직은 덜 지방자치단체마다 이제 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금 지원이라든지 항구적으로 저희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지금 그 사각지대로 좀 남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세종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좀 설정을 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줬으면 하는 그 현장 종사자 입장에 이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유아 환경 교육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세종시가 중부 지역에 있기 때문에 광덕사 환경교육센터와 한국교원대 유아교육원 같은 경우 이제 프로미를 통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는데, 이 신청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짝까딱하면은 순번이 넘어가서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몇 년 전에는 이 두 기관을 몇 번 이용을 했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순번 타기가 로또 만나기보다 더 힘듭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세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유아 환경 교육관 같은 것이 하나 좀 그 신규로 개설됐으면 그러한 그 소망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또 세종시 자체 내에는 이제 환경교육센터가 이제 찾아가는 환경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세종시에는 어린이집이 350개소, 유치원이 61개소이기 때문에 이걸 다 커버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번 올해 금년에 대상이 돼서 한번 경험을 하면은 내년도에는 다른 유아교육기관이 미안해서 신청을 못할 정도로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이 좀 돼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그 사회환경 지도사 부분입니다. 앞서도 언급드렸듯이 기후변화, 대기질 같은 등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좀 전문가로부터 받고 싶은데 세종시에서 사회환경 지도사 만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좀 그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 그 배출하는 기관에서 좀 그 인력을 좀 더 여유롭게 좀 배출을 좀 해주기를 좀 희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회환경 지도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를 통해서 사회환경 교육 지도사 연수를 받게 하고자 하는데, 신청할 적에 보면은 자격 조건에 유치원 교사들은 유치원 경력이 사회환경 교육 경력으로 인정이 돼서 대상이 포함이 되는데, 어린이집에 있는 보육교사는 경력을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즉 유치원에 있는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가 국가 수준인 누리과정인 공통과정을 같이 운영을 하는데 유치원은 인정을 해주고 어린이집은
보육교사를 인정을 안 해준다 하는 이 현장에 그 상당히 아픈 그러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앞에 두 분 발제자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누리과정입니다. 더 세밀하게 말씀 개정 누리과정 또 개전 표준 보육과정 이것이 이제 놀이 중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2019년 말부터 교사에 대한 교육을 시작을 했다가 2020년 코로나가 발생됨으로 인해서 중간에 교육이 중단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전체에 있는 교사들에 대해서 이 교육이 전부 이수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코로나하고 연관이 있겠지만은 저희들이 빨리 시급히 교육을 완료해야 될 그럴 개연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재직 교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들어오는 신규 임용되는 교사들에 대한 그 환경 교육이 사전에 좀 뭐 교과목이 필수 교과목이 아니더라도 좀 사전에 그 환경 교육을 받은 그러한 교사들이 현장에 진입할 수 있게끔 제도적 보완이 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유치원 같은 경우는 직무연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또 1년에 8대 법적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그 환경교육의 영역이 좀 들어가면 좋은데 유치원 교사 2급에서 1급으로 올라가는 그 직무연수에 보면은 일정 시간이 환경교육 영역이 있습니다만은 그 보육교사인 어린이집 교사한테는 그 보수교육이라든지 법정 의무교육에 환경이라는 테두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히 살펴서 개선을 좀 해주시면은 아이들한테 보다 나은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러한 그 해결책이 되리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현장의 종사자 입장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셔서 역시 상당히 좀 구체적이고요. 실용적인 제안들을 많이 주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잘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정리하는 작업도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우리 그 가림숲풀 생태환경연구소의 황성아 선생님 모시고 다음 지정토론 시간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람숲풀 생태환경연구소 대표 황성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환경재난시대 유아숲 체험원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이경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왔던 그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을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시청에서부터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나왔던 금강 수목원도 실제로 세종시 금남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제가 금남면에 있는 수목원 위탁 사업도 지금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아들을 포함한 이제 시민들 그리고 학생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지금 정말 이 코로나19에 아까 얘기 나왔지만 비포 애프터를 겪으면서 제가 우리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그리고 유아숲 지도사가 저와 함께 이렇게 6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에서는. 그 교사들과 우리가 같이 의논해 오던 그런 활동들 그리고 회의했던 내용들 어떻게 시행해 왔는지 그런 과정들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가람숲 생태환경연구소에서 주로 하는 업무가 환경교육 그리고 숲 해설업 그리고 유아숲 교육 그리고 에코아트 그리고 환경교구 제작 이런 업무들을 주로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 예비 사회적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를 설립한 이유가 사실은 지구를 지키기 위한 그런 활동입니다. 지구를 지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세종시로부터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원수산이라고 하는 곳은 세종시의 일생활권에 있는 매우 가까운 그런 숲입니다.
일생활권과 육생활권 사이에 있는 곳이 원수산인데, 이 원수산에는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뭐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시설들도 있지만 가장 제가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이 습지 생태원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는 지금 도시 공원에서 볼 수 없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 습지 생물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로 살아가는 콘크리트에서 태어났고 콘크리트만 밟고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 생활하고 지내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을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4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형, 프로젝트형, 체험형, 주말 가족 체험형 이렇게 있는데, 정기형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동안 세종시에 있는 정해진 유치원들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오는 학생들이에요. 그리고 프로젝트형은 프로젝트형은 수요일만 진행되는 프로그램인데, 유치원에서 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주제에 맞춰주는 거예요. 유아숲 지도사는 그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프로젝트형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에는 체험형으로 일반적인 숲 체험원을 계속 단기적으로 다녀가는 다양한 대상자들이 변화가 있게 다녀가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주말에 유아 대상이 있는 유아를 동반한 가족들이 숲으로 올 수 있는 주말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1년 동안 사업 목표의 인원이 13,000명입니다. 13,000명이라는 과업의 목표를 저는 이렇게 목표를 달성을 해야 되는 입장이죠. 왜냐하면 어쨌든 산림청과 그리고 세종시와 저는 갑을 관계이다 보니까 이 목표를 저는 완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사업 기간이 지금 12월 15일까지 종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저희는 이 중간에 이렇게 코로나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선생님들과 함께 많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 그랬습니다. 파랑새 유아숲 체험원은 일단 유아들이 기관을 저희 숲으로 오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합니다. 그것은 유아들에게 교실로 저희가 가서 하는 수업이 아니라 실제로 숲을 만나고 우리 원수산을 만나고 습지를 만나고 다람쥐를 만나고 고라니를 만나고 고라니 똥도 찾고 그런 시간을 주고 싶어서인데, 하지만 저희가 방문 수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세먼지, 장마철, 그리고 혹서기 이런 정말 날씨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에 저희가 대처해서 기관 방문 수업을 이제 선택에 의해서 횟수를 제한해서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계획에 없던 특별한 방법으로 이제 운영을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이 된 이후에 저희가 비대면 참여자 숫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대상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지금 10월 초순까지는 저희가 실제로 비대면 프로그램도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했고요. 지금은 모두 대면으로 다시 전환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산림청이나 지자체에서 프로그램 중단을 협조 공문을 받은 이후에도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을 좀 안내를 드릴게요. 저희 교사들과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저희가 내린 결론은 숲을 옮기자, 숲을 옮겨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코로나일수록 우리 아이들에게는 숲밥을 줘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목소리였고요. 저의 생각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숲밥은 더 먹여야 한다. 오히려 2그릇씩 먹여야 된다. 라는 게 저희 선생님들하고 의견이고, 그래서 저희는 숲을 옮기는 방법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숲을 어떻게 옮길까? 사실 3월부터 저희 숲을 계속 찾아오던 아이들이 갑자기 우리 숲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우리 봄에 봤던 이 진달래 꽃이
나중에 열매가 될 거야. 그때 우리는 같이 관찰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걸 까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숲을 계속 기억하도록 해야 한다.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저희는 숲을 옮기는 그런 프로젝트라고 해야 되겠죠. 프로그램 키트를 원으로 배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정형화되어 있는 어떤 교구를 통한 실내 교육들은 사실 이루어질 수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 숲에 있는 자연물들을 이용한 우리 프로그램을 교실로 보내야 된다는 게 저희의 미션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연간 프로그램 중에서 체험 키트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절에 볼 수 있는 것들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교사들이 이렇게 실제로 어떻게 이용해야 되는지 방법들을 안내를 하고 그리고 동영상을 찍어서 이런 활동을 하신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세요. 그리고 사진은 5장 정도 저희에게 돌려주세요. 보내실 때는 만족도 조사지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정말 많은 어린이집들에 이렇게 배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들, 사진들이 이렇게 돌아왔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름나무 어린이집, 그리고 나성 어린이집, 이렇게 다양한 원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다니면서 활동을 했고요. 덕분에 저희 선생님들이 좀 힘들었겠죠. 키트도 만들고 소독도 수시로 하고 그리고 또 배부하고 지금 가운데에 있는 이 표는 뭐냐면 주말 프로그램은 교사들이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가족들이 오는 거다 보니까 부모님 또는 할아버지 할머니와 동반을 해서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름의 일부를 가리고 간단한 정보만 가지고 가져가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코로나 덕분에 쉰 것이 아니라 잘 모르는 산림청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수업 안 해도 급여는 지급하세요.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매우 감사하지만 어쨌든 저희가 수업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코로나 덕분에 저희는 더욱 바빴습니다. 계속 바빴습니다. 그리고 출근과 동시에 하루에 3번 소독하고 왜냐하면 교사들이 일단 건강해야 되고 우리 주변 환경을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서 하루 3번씩 소독하고 또 더 소독하고 도구를 만질 때마다 소독하고 그런 활동들을 했고 발열 체크도 기록하고 그리고 배부 현황표도 정리해야 되고 배부도 실제로 다녀야 되고 그리고 동영상도 제작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고 이런 정말 과중한 업무들을 같이 수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산림교육 전문가, 그러니까 즉 저희 파랑새 체험원에는 모두 유아숲 지도사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유아숲 지도사들이 대응을 위한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는 동영상 제작 그리고 줌 회의를 진행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연수를 같이 받았고요. 그리고 3월에 저희가 준비를 하고 실제로 활발하게 진행이 된 건 7월인 것 같아요. 네. 하지만 3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운전은 필수가 되고요. 그래서 유아숲 지도사인데 운전면허 필수가 되더라고요. 실제로 다녀야 되고 길도 잘 알아야 되고 그리고 교사들에게 원에게 전화를 상당히 많이 돌려야 됐습니다. 몇 반에 몇 명이고 몇 세이고 그렇게 구분을 해서 저희가 이 반별로 이렇게 키트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전화통화도 상당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교구들도 저희가 사야 할 것도 있었고 직접 제작도 해야 됐고 그리고 오리고 붙이고 포장하고 이런 좀 업무량들이 많이 늘어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끼리도 서로의 건강관리나 위생관리에 대해서도 의식도 많이 변화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옆에 보면은 지금 고라니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이게 사실은 제가 저희 선생님들이 만들었던 동영상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은 뭐냐면 저희가 봄에 저희 유아숲 체험원에서 고라니가 수로에 빠져서 그리고 탈수 상태로 그리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했을 때 태어난 지 일주일도 채 안 된 너무나 어린 신생 고라니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고라니를 돌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유를 먹이면서 같이 우리 숲에서 키우고 있었는데, 키운다기보다는 혼자 자랐어요, 절로. 근데 우리 아이들과 함께 자랐죠. 아이들이 와서 고라니가 먹을 수 있는 풀, 이건 독이 있으니까 안 돼. 뭐 이렇게 정말 토끼풀 주듯이 우리 고라니와 함께 아이들이 지냈었고, 그리고 이 고라니가 다리를 또 다친 상태였기 때문에 빨리 낫기를 아이들이 애정어린 눈빛으로 바랬고, 그리고 숲의 설가이기도 하고 유아숲 지도사인 저보다 제가 한마디 하는 것보다 아이들은 고라니와 함께 교감을 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더 많이 알고 있었고,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아이들이 마음이 따뜻하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고라니를 보고 싶어서 토요일이 되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또 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다가 우리 고라니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아이들이 너무 궁금해 할 것 같아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원으로 보내주고, 그래서 우리 파란색 유아숲 체험원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를 또 원으로 이렇게 보내주면서 활동을 해봤습니다. 지금은 다시 코로나 1단계가 되면서 저희가 대면 수업을 하고 있어요. 수업이라기보다는 정말 아이들과 함께 자연 속에서 제가 자연에게 배운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는 활동인데요. 이거 오늘 아침 사진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선생님들이 활동했던 이제 사진 중에서 제가 올려봤고요. 제가 생각하는 건 아마 앞에서 말씀하시는 분들과 많이 공감이 되는 부분인데, 숲밥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갑니다. 이게 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제가 지금 밟고 있고, 저도 여기 오면서 차를 몰고 왔습니다. 운전을 해서 왔는데 정말 기름을 쓰면서 여기를 왔지만, 이것들을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해결해줘라고 정말 얘기할 수는 없죠.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숲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숲밥을 많이 먹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정말 지속 가능한 지구를 생각하고 그 지구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바라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가람 숲풀생태연구소 황성아 선생님 아주 너무 힘드셨던 게 느껴지고요. 또 아이들 자연에 대한 아마 애정과 사랑이 잔잔하게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은 토론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지정 토론 이제 마지막 시간일 것 같습니다. 네. 환경재난 시대에 유아환경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기를 요구하고 있고요. 교육 현장에서는 그거에 대한 방향성과 방법을 찾느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유아환경 교육관도 마찬가지로 일상적인 수업을 어떤 내용이나 교육 방법을 바꿔서 다른 방법의 교육으로 진행을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유아환경 교육관의 지금 현황과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충남권 유아환경 교육관 교육팀장 김병옥입니다. 먼저 제가 준비한 것은 저희 유아환경 교육관을 소개를 해드리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변화를 겪었던 유아환경 교육관의 상황과 또 코로나를 대처할 수 해서 지금까지 나와 있는 방법들, 그리고 또 향후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유아환경 교육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지정한 유아환경 교육관은 만 3세와 5세 유아를 대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 환경 교육을 놀이를 통하고 체험을 통해서 다채롭게 교육을 진행을 하는데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생활 감수성이라든가 자연을 통한 환경 감수성, 또 생활 환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국에 유아환경 교육관은 3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교육관의 특성에 맞춰서 유아환경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수도권 같은 경우는 생활환경, 실천환경을 주제로 환경보존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북권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늑대, 황새, 수달을 통해서 멸종위기 동물을 통해서 유아환경 교육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한국교원대학교 유아교육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충남권 같은 경우는 광덕산 생태를 이용해서 생태 환경 교육을 주제로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유아환경 교육관도 코로나 이후로 여러 가지 사업 진행이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월 3월부터 11월까지가 교육 기간인데요. 3월부터 6월 초까지 휴관을 하고 또 9월부터 10월 초까지 휴관을 하고 휴관과 재개관을 계속 반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개월 교육 기간 중에 4개월, 거의 절반가량을 휴관을 하는 일을 겪게 되었는데요. 2015년도 메르스 때는 3개월 동안의 휴관을 했습니다. 저희 또한 그 정도로 휴관 정도를 하고 나면 다시 원상 복귀돼서 제대로 진행이 될 거라고 했는데 코로나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를 그냥 바라만 보지 않고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이 필요했는데요. 첫 번째 방법으로 비대면 교육으로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자연과 만난 아이 봄, 자연과 만난 아이 나무완, 그리고 자연과 만난 아이 가을 1, 2, 3, 또 번외편 이렇게 3가지 주제를 통해서 6가지 동영상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비대면 교육자료 제작 과정을 좀 말씀드리자면 먼저 프로그램을 계획을 할 때 2019년 개정 누리 과정과 연계하고 또 누리로 전환하고 확장 가능한 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고자 하였고요. 그러면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할 수 있을까 고민을 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환경부 우수환경 프로그램에 지정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프로그램은 보통 10분 이내로 유아들이 볼 수 있는 활동적인 놀이, 또 동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제작한 동영상과 또 교사들이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 방법, 또 환경 지식, 그리고 사진, 음성 파일을 포함한 교사 자료집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렇게 제작을 한 후에 선정된 유아 교사 대상으로 피드백을 받았고요. 또 유아교육 전문가인 자문위원들에게 자문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문 요청을 결과 반영하고 수정을 해서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는데요. 누구에게 어떤 친구들한테 배포를 해야 될까 그것도 고민을 하였는데요. 배포 대상은 2020년도 상시 교육에 신청한 기관의 유아를 먼저 대상으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추후 광덕산 환경교육센터의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하였고요. 또 환경교육 포털 사이트에도 올려서 여러 친구들이 전국적으로 다 볼 수 있도록 배포를 하였습니다. 근데 배포로 끝난 것이 아니라 만족도 조사지를 물론 했죠. 교사들에게 이걸 본 교사들에게 설문지를 받고 인터뷰를 받고 또 사진과 이런 것들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신 교사에게는 선물도 보내는 일들을 하였습니다. 만족도 조사지를 본 결과 동영상의 내용이 아이들이 유아의 참여와 흥미를 유발했다는 것이 거의 대다수였고요. 또 활용하기 적절했다는 평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기관의 교사들은 워크북과 교구에 대한 요구도도 꽤나 높았고요. 이렇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면 활용 의사가 있느냐에는 100% 활용할 의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교육을 여러 가지 6편을 제작을 해서 보니 총 70회 996명의 교육을 하였고요. 3차례 여러 가지 제작 과정을 수정해서 보완한 결과 내년도에도 제작을 할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휴관과 재개관을 번복하면서도 온오프라인을 균형 있게 운영하느라 아까 앞에 말씀하셨던 황성아 대표 얘기하신 것처럼 저희는 뜻하지 않게 동영상을 제작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교사 피로도가 굉장히 쌓여있는 상태였습니다. 상시교육은 교육과에 방문을 하는 아이들을 얘기하게 하는 상시교육인데요. 그것 또한 수업 시작 전에 발열 체크, 손 소독, 또 수업 시작 전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동영상, 유아 상대로 만들어진 동영상을 시청 후에 상시 교육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수업 당일날 방문 기간을 통해서 유아 문진표를 받았고요. 수업 당일날 저희 유아교육관 교사들도 자체 점검표를 만들어서 건강을 체크하였습니다.
또한 감염병 사전 예방 대응 매뉴얼로 자체로 교육관에서 만들었고, 또 여러 가지 수업관 전후에 보시다시피 열화상 감지기, 전해수기, 분무 소독기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교육관을 전후에 소독을 함으로써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저희 교육관은 교육 1회당 20명 이내로 유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당일날 기간 교사, 담임 교사를 포함해서 2분의 교사가 오기를 꼭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사와 기간 교사 그리고 유아는 한 10명 정도, 교사 2명에 10명의 아이들이 바깥에서 수업을 하는데요. 실내 교육이 아닌 실외 교육으로 소규모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기본에 충실한 교육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우리 앞으로 유아 대상 환경교육에 대한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비대면 동영상을 제작을 해보고 그 과정을 겪어가면서 어떤 것들이 꼭 필요한지 한번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아에겐 아까 먼저 말씀하셨던 발제자들의 이야기나 토론회 마찬가지로 감수성을 길러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감수성은 체험을 통해서 꼭 필요한데요. 그러므로 야외 활동은 필수입니다. 저희가 지금 10월 달부터 교육관에서 아이들하고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분명 작년에 만났던 아이들하고 수준이 굉장히 많이 달라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2020년도 10월에 만나는 만 3세의 유아의 발달 상태는 적어도 2020년 3월 달에 만날 수 있는 아이의 발달 상태로 멈춰 있던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휴관과 재개관을 번복을 했었지만 지속적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이들의 교육은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또한 저희 2019년 개정 누리 과정에 맞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에 되어 있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갖고 있는지, 또 그렇지 않다면 개발을 하거나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살면서 자연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유아로 키우려면 소규모 체험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아 수를 교사 1인당 숫자에 비해서 많이 줄여서 지속적인 교육을 하는 게 중요한데요. 코로나 이후에도 4차 산업 시대에는 맞춤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쉽게 가능하다는 것인데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을 해서 환경교육을 적절하게 조화할 필요가 있는데요. 기존에도 저희 교육관에서는 사전교육이라든가 사후교육에 대해서 교육관 후에서도 보내드렸는데, 그것은 단지 일정한 종이로만 보내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이시나요?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하면 저렇게 환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은 아이들이 마스크를 하고서 유아환경교육관에 방문해서 즐겁게 놀다 가지만, 앞으로 저 아이들이 마스크를 안 하고 저 환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환경재난 시대 유아환경교육의 방향 모색이라는 주제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이 녹화본을 보시면서 본인들이 하고 계시는 현재 유아환경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시사점들이 저는 공감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라도 또 좋은 의견과 제안이 있으면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과정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하고 있는 유아환경교육이 상호 어려운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발전할 수 있는 아마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이 나오셨는데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유아환경교육은 어려운 코로나 국면이긴 하지만 기본에 충실한 체험 중심의 교육적 방향을 포기할 수 없지 않는가라는 말씀이 저는 좀 주를 이루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에 맞는 좀 다양한 좀 새로운 교육 매체 또는 교육 방법들을 좀 검토하고 또 적응해가는 노력들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오늘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셨고요. 또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 주신 우리
발제자분들, 토론자분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전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